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역대급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한반도 전역이 긴장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곳곳에서 물이 넘치기도 하고요. 시설물이 쓰러지기도 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도심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산사태가 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긴 장마에 지난번 태풍 바비로 이미 적잖은 수해를 입은 상태라 더욱 촉각이 곤두섰을 것 같은데요. 오상영 기자, 북한 상황은 어땠나요? 네, 지난 3일 새벽 강원도와 한병담도 일대가 태풍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동해안에 있는 지역 곳곳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북한의 주요 관광도시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이 있는 한병남도 원산시내는 완전히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원산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들에 지금 물이 범람해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는 온통 흙탕물에 뒤덮였고 넓은 광장 주변의 아파트와 주석단 건물도 모두 침수됐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단 3시간 동안 내린 비가 132mm인데요. 도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강원도 금강군과 통천군 등지에서는 산사태로 도로가 끊기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더 큰 피해가 났습니다. 많은 농경지가 침수돼서 물에 다 잠기고 통천과 고성 사이 도로는 산사태로 파괴돼서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와는 다르게 거의 실시간으로 태풍특보를 전했다면서요. 네, 과거엔 큰 피해가 발생해도 북한은 한참 시차를 두고 방송을 내보내곤 했는데요. 지난주 8호 태풍 바비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했고 이번에도 24시간 특보 체제를 가동해 매시간 현장을 연결하며 속보를 전했습니다. 물이 이 무릎까지 넘쳐나서 도로들이 여러 군데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촬영차 이 배 밑에까지 지금 물이 가득 찼습니다. 9시 현재 하문시는 태풍 9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가 4m 50입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한 장면이긴 한데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네요. 네, 지난 2일 밤에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방영하다가 지금 태풍 9호의 중심 기압은 950헥타파스칼. 현재 여기 문천시에서는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못지않고 현재 계속 내리고 있는데 도중에 드라마를 끊고 태풍 특보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규 방송을 할 때도 하단 자막으로 지역별 홍수 경보를 안내하면서 사실상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달라진 게 김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고위 간부들도 발빠르게 피해 현장으로 급파되고 있어요. 네, 지난주 황해도 수해 지역을 찾았던 김덕훈 내각 총리는 다시 강원도 수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작업을 독려했고요. 박봉주, 리병철, 김영철 부위원장 등 당 고위 간부들도 모두 수해 현장을 시찰하고 지도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건 리병철 부위원장의 피해 현장 방문 소식을 노동신문이 일면 톱기사로 실었는데요. 당일 김 위원장의 동정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배치됐습니다. 통상 김 위원장의 소식을 맨 앞에 배치하던 관례를 깬 셈인데 그만큼 민생에 집중한다, 피해 복구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만성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지난 장마로 큰 피해를 받고 연이은 태풍으로 다른 곳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수해 지역 농가에 급파해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해 주시는 이런 운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고문된 군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피해 복구가 중요한 정치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독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10월까지 수해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북한도 말 그대로 속도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대규모 무도회가 열렸다면서요? 네, 코로나19 우려로 방역 부문에서도 비상체제 유지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달 28일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한 날을 기념해 만든 이른바 청년절의 대형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청년절 경축 야외 공연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울이 28일 수도 평양의 사이오문화회관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유튜브엔 더 다양한 현장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무대 앞을 빼곡히 채운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스태프들은 마스크를 안 쓴 것 같네요. 네, 행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대부분 마스크를 썼던 관객들도 중간중간 마스크를 벗기도 했고요. 막바지에는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최대 방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의외로 보이는데요. 예, 지난주만 해도 김 위원장이 방역 조치 강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었잖아요. 그런 조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코로나19 청정지대임을 과시하고 또 잇따른 재해와 방역으로 피로감이 쌓인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었겠나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상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 시대. 북한에선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김여정, 최선희, 현송월 등 중앙 권력 핵심에 여성이 등용되고 있고요. 전문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는 여풍.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린 지난 2018년 2월.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빠 김정은 위원장을 측근에서 보자 하던 김 부부장은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하고 정치 행사에 주석단 맨 앞줄에 자리하는가 하면 대남, 대미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세로 위상을 붙였습니다. 역시 평창 올림픽 직전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현송월. 저희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조금 합치고 싶어서 오늘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이렇게 무대로 나왔습니다. 이후 당 중앙위 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 곁에서 의전을 담당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전희정과 김창선 등 경험 많은 남성 측근들이 담당해왔습니다. 대미 외교의 중심에는 최선희 제1부부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11명 중 유일한 여성 위원이기도 한 최선희 부부장은 강하고 거친 언사로 미국을 몰아붙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중을 거침없이 내비치기도 합니다.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활 필수품 생산을 담당하는 장관급인 일용품 공업상도, 우리의 보건복지부 장관격인 보건상도 여성입니다. 특히 오춘복 보건상은 북한의 최우선 국가의제인 코로나 방역을 총괄하며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로 번져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기상 수문국에서 40년간 활동했다는 신명옥 공훈예측원. 일개부 사업은 매일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평양기계대학에서 20년간 일한 조수경 연구사는 양말 포장기를 개발해 김정일, 김정은 부자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수경 선생은 평양 양말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고 참으로 기특한 여성 연구사라는 감높은 평가를 받아안는 영광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0년간 배출한 여성 박사가 35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의 여성 전문 인력의 활약을 선전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경제난 때문에 당국이 운영하는 직장을 떠나 당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 현실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공식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우대하고 부각시킴으로써 시장으로 향한 여성들의 발길을 공적 영역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정보 분야에 능력 있는 여성들을 기용한다거나 경제 분야에 기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사나 과학자 분야 이런 쪽에서 이제 능력 있는 여성들을 이제
주목하고 많이 이제 선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특히 의료나 생필품 등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 여성들의 장점이 더욱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인권 문제 개선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권 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되거나 좋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자신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을 상당 부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들의 활약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 특히 당과 내각의 고위직은 여전히 남성 1색이어서 여성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의무적으로 더 말단에서부터 지금 이제 진입을 해서 커가고 있는 관료 엘리트들도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느리고 완만하지만 어떻든 추세는 좀 더 여성의 권력 엘리트에서의 어떤 기여가 늘어날 추세는 있다고 봅니다.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다잡는 등 정상국가 구현에 나서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남성 중심의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 체계에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늘리는 것도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이것저것 잘 만드는 사람을 금손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김포에 소문난 금손 사장님이 계시다고요? 네, 바로 수선집을 운영하는 탈북민 정혜영 씨인데요. 그런데 단지 수선하는 솜씨만 좋아서 소문이 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손님을 끄는 혜영 씨만의 비법,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김포에 위치한 한 상가. 이곳에 소문자자한 수선집이 있다는데 너무 솜씨가 좋아가지고요. 입소문으로도 나 있고 아주 따봅니다. 솜씨 좋기로 유명한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제가 김포의 금손 정혜영입니다. 탈북민 정혜영 씨를 소개합니다. 수선집 치고는 제법 큰 규모인 이곳. 실타래만 해도 수백 가지, 재봉 기계도 가짓수가 꽤 많은데요. 일반 미싱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있고요. 일반 생각보다 기계가 많은 것 같거든요. 다양한 옷을 이렇게 수선을 하자고 보니까 밍쿠, 가죽기계, 청바지 기계, 범봉, 수쿠이, 오바로쿠, 삼봉 기계가 있는데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계들이 좀 많습니다. 이 기계는 모피기계입니다. 보통 기술자들은 다루기 힘든 기계입니다. 그 어렵다는 모피 수선까지 하는 집이라고요? 뭔가 전문점 느낌이 팍팍 나는데요. 수선이 다가 아닙니다. 직접 옷까지 만드신다고요? 이거 입고 있는 옷도 이것도 지금 제가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청바지를 가져오면 청가방도 지금 만들어서 그냥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도 주고 재봉 기술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 만드는 게 없는 그녀. 그야말로 금손 중의 금손. 그래갖고 앞머리도 좀 잡아주고. 그렇다 보니 전국에서 전화 문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 어쨌든 가져와서 제가 봐야지요. 네네. 예,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예? 전화 문의뿐이겠어요. 이곳에 수선 가게를 오픈한 지 겨우 1년이지만 혜영 씨 솜씨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루 평균 20명이 넘다 보니 늘 일감들이 수북합니다. 그런데 혜영 씨와 같이 일하는 이분들은 누구시죠? 직원들인가요? 새 터민이고 저하고 이미 같이 일을 많이 해서 혜영 씨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수선사가 된 순희 씨와 금단 씨입니다. 혜영 씨는 인기 만점 재봉 선생님이기도 한데요.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 자신의 재봉 기술을 재능 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손끝이 야무지고 바느질도 꼼꼼하게 잘하고 그 고객님들도 항상 헌신적이고. 북한에서는 이제 재봉이라는 거를 무슨 조금 잘 사는 집들이나 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이제 상상도 못했는데 무작정 이제 도전을 가지고 샀는데 할 수 없더라고요. 이제 사장님은 하나를 가르쳐줘도 진짜 자기 모든 걸 열심히.
북한에서는 고급 기술로 통하는 재봉 기술. 혜영 씨는 어떻게 배워 수선집까지 오픈하게 된 거죠? 북한에서 재봉 기술을 배우고 오신 건가요? 북한에서 살 때 그 우리 상고밖에라는 거 있는데 거기를 이 봉제를 배우려면 못 가요. 중상급 뭐 이 상충들이 가지 우리처럼 막노동자라면 조금 이거 배우기가 힘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더 뭘 먹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가 저 리폼 수선의 저 남북 하나 재단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학원을. 남한 정착을 준비하면서 정부 기관의 지원으로 봉제 기술을 배웠던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봉제 기술을 배우다 보니 재미도 재미였지만 본인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수선실에 취직해 곧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무려 5개 의류 수선실의 총괄 관리직에 오르더니 현재는 본인의 수선집까지 창업하게 된 거죠. 이쯤이면 혜영 씨가 수선집 사장님으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비법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비법, 그녀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아니 1인치 조금 더?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어쨌든 해볼게. 여기는 예쁘게 해서 외출로 갈 거니까. 그래 하는 거는 뒤로 최대로 어쨌든 예쁘게.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없이 진짜 다른 그 앞에 아울렛 있는데 거기서 못하는 거 어디서 수선집에서 못하는 건 다 저희들이 다 했어요. 한 10월, 11월 되니까 완전히 적자에서 절반이 뛰어올랐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녀의 솜씨도 솜씨지만 가장 큰 비결은 부침성과 친절. 언니가 안감을 가져오는 조건에서는 제가 그래서 한 10,000원에 해줄게요. 언니 이게 3만 원 나와요. 다 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식 투박한 말투 때문에 고민도 많았다고요.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 없습니다. 아, 일 없습니다 하고 나가지. 뭐 자꾸 사투리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기술은 기술이고 고객 응대를 좀 잘해야 돼요, 손님들하고. 그래서 옷을 맡겨둔 손님들을 위해 수선 상황도 문자로 소통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하네요. 고객님들한테 문자로 이어주면 그 사람들 찾으러 오고. 사실 혜영 씨가 지치지 않고 오늘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중국에 잠시 맡겨두고 온 2 아이들이 원동력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애들 둘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애들을 당장 데려온데도 내가 알바나 하고 뭘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다짐을 했어요. 무조건 하자. 재봉 기술 덕분에 혜영 씨는 1년 만에 중국에 있던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그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엄마 간판 뭐라고 지을까 하니까 얘가 엄마 선이 군선이라고 자기들 엄마를 지지해서 지어줬어요. 오늘은 큰딸이 혜영 씨를 돕기 위해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인기 최고인 엄마표 마스크를 함께 만들기로 한 건데요. 혜영 씨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요. 바라만 봐도 좋은 딸과 엄마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되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어? 아이고 수고했어. 두 분 앞으로도 늘 그렇게 행복하셔야 해요. 꼭이요. 재봉 기술로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혜영 씨. 돈보다도 사람들이 맞게 해줘서 아우 이게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제일 기쁘고. 그녀의 삶이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도약하길 응원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보건의료가 잘 돼 있어서 그나마 잘 맞고 있다 싶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지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네, 김지훈 원장님은 지금 남한에서는 한의사시잖아요. 네. 그럼 좀 북한에서는 의사셨다고요?
저는 북한에서 정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고려의학부는 한국의 한의과대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일했고 소아과 의사로 일하다가 한국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신 거네요. 그렇다면 이 남한에 오셨을 때 가장 차이가 났던 게 어떤 건가요? 한국이 병원들이 상당히 현대적이다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 굉장히 놀랐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시내 병원들이. 병원이. 이렇게 환자가 많나? 이런 생각도 했었죠.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원 이용하기가 참 편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죠. 현대적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게 가슴 아프다. 자기 나라 수도에 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비판하였으며 그래서 평양 종합병원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규모가 꽤 크죠. 네,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병상수만 해도 한 2,500, 3,000 병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서울대병원도 상당히 크고 또 뭐 아산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커도 3,000 병상을 넘어가는 병원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외장에 지금 타일을 붙이는 것까지도 노동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공사는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아마 10월 10일에 맞춰서 완공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여러 가지 의료 장비, CT, MRI 같은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 장비들이 사실은 지금 유엔 제재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북한의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양종합병원은 우리로 치면 3차 병원급인데요. 우리는 1차, 2차를 거쳐서 3차를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의 진료 체계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정리해봤습니다. 리 진료소를 거쳐서 중앙병원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랑 비슷한 체계로 보면 될까요? 일단 의료 체계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체계는 한국이랑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체계를 잡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마음대로 상급병원에 안 올라가는 거죠.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의료 체계하고 가장 다른 게 또 바로 호담당 의사인데요. 그러게요. 네, 1차 병원 일단 리 진료소잖아요. 그럼 호담당 의사는 여기에 있는 건가요? 1차 병원에도 있고 2차 병원까지도 있습니다. 2차 병원은 호담당과도 있고 기타 내과, 외과, 소아과 이렇게 전문과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호담당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담당 의사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냥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 쉽자면 주치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담당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이 나의 모든 질병, 우리 가족의 모든 질병을 그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신다. 네. 가가호호 이렇게 담당하는 호호마다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네, 주치의가 직접 그 환자가 아프든 아니든 그 환자한테 방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요즘처럼 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이 전염병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다 겪어보지만 방역, 역학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호담당 의사가 우리 집에 이 집에 지금 열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 갔다가 왔는지 아니면 이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기 때문에 역학조사 같은 게 상당히 쉽죠. 이러한 일들을 호담당 의사가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호담당 의사한테 연락을 하거나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진료 보고 그러면 이 호담당 의사가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보내주는 건가요? 호담당이란 이 과가 기본 병원 안에 상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 담당 구역에 환자 보러 나갔는데 환자가 선생님 내가 오늘 체해서 출근 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급히 뭐 침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래도 호전이 안 되면 오후에쯤 병원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오면 해당한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충수염인 것 같은데
외과로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효율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호담당 의사는 북한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다른 나라에는 비슷한 게 없나요? 주치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쪽에도 이렇게 네. 발전된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처럼 이렇게 딱 담당 구역을 진짜 집중적으로 책임지고 예방 접종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을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현재는 조금 유명무실하게 된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아, 그래요? 저는 굉장히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명무실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시스템 자체는 살아있는데 치료 약제라든가 치료 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네. 사실 뭐 환자를 보면 내 앞에 환자 있는데 뭐 합니까? 이 환자한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 환자를 낫게 해야 될지 그 도구가 나한테 쥐어지지 않았으니까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처방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한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실제 그런가요? 네, 그게 90년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자 자체가 병원에 올 때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오기보다 첫 번째 진단, 내가 아픈 게 뭔지. 두 번째, 어떤 약을 내가 사와야 좋을지 하는 걸 선생님한테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00년대는 북한 상황도 조금은 나아져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다르기는 해서 구경병원이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지만 아주 잘 돌아가던 때에 비하면 많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진단까지는 접근이 쉬운데 그 다음 처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군요. 네. 근데 보통 주민들은 평양에 있는 중앙병원까지 가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중하게 아프면 어떡하나요? 내가 호담당 의사로서 어느 정도 치료했는데 이 환자가 이 정도 했는데 잘 안 된다면 파송증 떼서 우리가 그 위에 병원에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한국도.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정말 위에 병원은 3차 병원, 4차 병원 같은 데는 정말 필요한 중환자만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래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잘 작동하느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원격 진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미 이걸 하고 있다면서요? 네, 북한에서는 먼거리 치료, 먼거리 치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시범도 했고 또 그 이후에 뭐 12년도, 14년도, 16년도, 18년도 노동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병원들하고 원격 의료를 했다. 처음에는 화상과 음성으로만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수술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뭐 갖췄다 하는 것으로 노동신문에서 선전도 사실은 꽤 했죠. 네. 그러니까 먼 거리 치료라니까 좀 더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 MBC에서 평양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해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먼 거리 의료 봉사실, 바로 원격 진료실이죠. 라선시의 인민병원과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검사상 소견을 보게 되면 비검사상에서 결부가 26,000입니다. 그다음에 적결부가 320만. 네, 보니까 어떠세요? 와, 진짜 수준 높은 원격 의료 뭐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안 드는데 그래도 아마 주고받는 대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나선 병원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고 우선 환자 입장에서도 나를 위해서 큰 병원의 선생님이랑 이렇게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상당한 그 위안감을 받을 거고. 그렇다면 북한의 원격 진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원격 의료, 소위 스마트 의료의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화상으로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과 평양에 있는 의료인이 같이 화상을 보면서 같이 논의하고 소위 자문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원격 진료를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래 병원은 뭐 시설도 그렇고 또 의료인들이 수준도 조금은 상급 병원보다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커버를 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지은 원장님은 북한에서는 소아과
선생님으로 또 남한에서는 지금 한의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남북한 이 의료 시스템을 둘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실은 이게 비교할 만한 수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네네. 남북한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단점은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그다음에 보험과 건강보험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그런 부분은 미비하지만 언제든지 가동하면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방돼서부터 있었으니까 70년 동안 그 시스템이죠. 다만 현재 그 시스템이 용이하게 운영이 못 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조금만 탁 힘 주게 되면 그 시스템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 체계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북한의 의료 시스템도 우리가 분명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와 비슷한 듯 다른 북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지은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지다. 고랑지다. 항토지다. 노란색이다. 노을지다? 농사 짓는 그런 느낌 같은데요. 북한말 노랑지다는 매우 기름지다라는 뜻입니다. 조선말 대사전에 실려 있는 말로 주로 땅과 함께 쓰여 노랑진 땅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저는 아예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상상이 안 됐어요. 항토지다. 기름지다. 노랑지다.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뜻이.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를 잇따라 지나갔죠. 그런데 숨 돌릴 새도 없이 이번에는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네, 아직 복구 작업을 못한 곳도 많을 텐데요. 피해 입지 않도록 모두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